어느 덕망 높은 큰 스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이 네 가지 물건을 건넨다면 겉으로는 마음을 담은 선물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대의 온을 빌려가려는 삿된 의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로부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라 하였으나 노자께서는 도덕경을 통해 모든 선물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님을 암시하셨습니다. 신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던 그 시절, 겉보기에는 더없이 귀하고 값져 보이나 실은 보내는 이의 정성이 아니라 남의 온을 훔치려는 함정이 숨겨진 네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그대 앞에 내놓는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축복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대가 가진 복과 기회를 몰래 빼앗으려는 속셈입니다. 이는 기운지법이라 하여 남의 온을 자신의 것으로 옮기는 아주 은밀하고 오래된 비술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영락연간 강남 소주부에 서문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위로 3대가 모두 글을 읽는 선비 집안으로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의식주에 걱정은 없는 평온한 가정이었습니다. 문현은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사서삼경에 통달했고 문장에 빼어난 재주가 있어 고을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부친 서경사는 현학의 교유를 지냈고 모친 온씨 또한 학식 있는 집안 출신이라 온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과의 정 또한 두터웠습니다. 그해 봄, 문현은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뜻을 품고 다가올 가을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게으름 없이 학문에 정진하니 마을의 노스승조차 그가 반드시 급제하여 이름을 떨칠 것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전덕후라는 이름의 먼 친척 형님이었는데 어릴 적 한 번 스치듯 본 적은 있으나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경성에서 포목상을 하여 꽤 넉넉한 재산을 모았는데 사촌 동생이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현아우, 참으로 오랜만이네. 못 본 사이에 아주 훤칠한 장부가 되었구먼. 전덕후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서시 집안의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는 짐을 잔뜩 진 하인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문현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 형님의 방문에 조금 놀라긴 했으나 이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덕후 형님, 어인 바람이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전덕후는 손을 저어 하인들에게 짐을 내려놓게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이번 가을에 시험을 본다기에 내 특별히 축하를 해주러 왔네? 이것들은 내가 경성에서 구한 아주 좋은 물건들일세. 자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네? 문현은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들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 한편으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공도 없이 대가를 받지 말라던 부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에 왕래도 없던 형님이 갑작스레 가져온 귀한 선물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형님, 마음은 감사하나 선물이 너무 과분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현이 정중히 사양했으나 전덕후는 굳이 받으라며 강권했습니다. 문현아오, 우리가 남인가? 자네가 곧 과거를 본다니 이는 우리 가문의 큰 경사가 아닌가? 이 선물들은 내가 자네를 위해 정성을 다해 고른 것들이니 분명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걸세.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게. 전덕후의 거듭된 권유에 문현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4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희귀한 짐승의 털로 만들었다는 정교한 붓 한 자루, 옥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최상급 벼루 하나, 비단결이 곱고 만듦새가 섬세한 화려한 의복 한 벌,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훤히 비치는 예스러운 동거울 하나였습니다. 이 붓은 늙은 장인에게서 구한 것인데 이것으로 글을 쓰면 문장이 샘솟듯 나올 걸세. 이 벼루는 종남산에서 캔돌로 만들어 영험한 기운을 모으는 효험이 있지. 이 옷은 자네 몸에 딱 맞춘 것이니 입기만 해도 급제할 운이 트일 것이고
이 거울은 도사에게 산 물건이라 애군을 막고 평안을 지켜줄 것이네. 전덕후는 물건 하나하나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형님께서 이토록 마음을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잘 쓰겠습니다. 전덕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디 아껴 쓰게나. 이것들이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나는 경성일로 바빠 이만 가봐야겠네. 부디 시험 잘 치르시게. 말을 마친 전덕후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무녀는 홀로 남아 4가지 선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덕후가 떠난 그날부터 무녀의 상태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맑고 문장이 물 흐르듯 떠올랐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몽롱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무녀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흐려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줄줄 외우던 시문조차 자꾸만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붓을 들어 글을 쓰려 하면 손목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글씨조차 예전처럼 반듯하게 써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심한 성격인 아버지 서경산이 아들의 이상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무녀나, 요즘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아버님,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막지 않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년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서경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며칠간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확실히 예전의 총기를 잃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글 읽는 선비인 서경사는 도술 같은 것은 잘 몰랐으나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무녀나,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서 평소와 다른 물건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무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덕후가 주고 간 4가지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덕후 형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과거 시험을 축하한다며 선물을 몇 가지 주고 가셨습니다. 서경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왕래조차 없던 전덕후가 갑자기 이토록 귀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 영 마뜩잖았던 것입니다. 무녀나, 그 물건들을 좀 가져와 보거라. 무년이 4가지 선물을 가져오자 서경사는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하나같이 화려하고 정교한 물건들이었으나 서경사는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동거울은 햇빛이 비치는데도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빛을 삼키는 듯 어둑어둑하여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녀나, 이 물건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당분간 쓰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아버지는 신중하게 일렀고 무녀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은 그 물건들을 눈앞에서 치워둔 뒤로 무녀의 정신이 차츰 맑아지고 책을 읽을 때 집중력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서경사는 이 선물들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원로 도사인 이현진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진은 도술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인물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청년처럼 형형한 신성 같은 풍모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서경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현진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빌려가는 술법, 즉 차원에 삿된 기술입니다. 누군가 아드님의 복과 오늘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서경산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오늘 빌려간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현진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사악한 술수로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떠넘기고 남의 행운을 가로채는 법입니다.
이 술법을 쓰기 위해서는 주로 오지나 장신구, 도구 같은 물건을 매개로 삼지요. 서경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덕후가 보낸 그 네 가지 물건이... 이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건들에는 특수한 주술이 걸려 있어 계속 곁에 두고 사용하면 아드님의 복이 서서히 그 물건을 보낸 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경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를 박대하지 않았거늘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현진이 손을 저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분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술법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일찍 발견하여 큰 화는 면했으니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서경산이 다급히 묻자 이현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 일은 꽤 복잡하여 더 높은 도력을 지닌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남산 태천궁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태상노군의 화신이 계시니 그분의 힘이라면 능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진의 조언에 따라 서경산은 즉시 아들을 데리고 종남산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문제의 네 가지 물건도 증거로 챙겼습니다. 종남산 태천궁은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풍스럽고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산허리에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모습이 마치 성게와 같았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 그들은 태천궁의 주지인 장천사를 아련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장천사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훔치는 술법이 실제로 존재할 뿐더러 그 수법이 날로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좀 봅시다. 장천사가 물건을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 사악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안이 황금비두로 환하게 밝아지더니 도포를 입은 위엄 있는 노인이 허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그는 바로 태상노군의 화신이었습니다. 태상노군님을 뵙습니다. 장천사가 급히 무릎을 꿇자 서씨 부자도 황급히 따라 엎드렸습니다. 태상노군이 손을 들어 그들을 일으키고는 탁자 위에 네 가지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빌려간다는 그 물건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장천사가 공손히 대답하자 태상노군은 탁자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물건들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물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물건들에는 확실히 오늘 뺏는 술법이 걸려있다. 수법이 꽤 교묘하여 보통 사람은 알아채기 힘들었을 게다. 문현이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노군님, 오늘 빌려가는 술법이란 무엇이며 어찌하여 남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태상노군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젊은 문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것은 자신의 애군을 남에게 떠넘기고 남의 복을 훔치는 아주 지독하고 음험한 삿된 법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으나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 정도에서는 금기시해왔지. 그런데도 왜 누군가는 이런 술법을 쓰는 것입니까? 문현의 물음에 태상노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메말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촌 형 전덕후 또한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짓을 벌인 게지. 서경산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형제인 척하더니 뒤로는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다니요. 태상노군은 손을 저어 그를 달랬습니다. 분노는 답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술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막아내는 것이다. 태상노군은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뺏는 술법의 비밀을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법의 핵심은 기운을 옮기는 데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기운, 즉 운세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기륭화복을 결정한다. 보통은 이 흐름이 안정적이지만 사악한 방법을 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만들어 운을 억지로 옮길 수 있다. 이 통로를 만들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주로 오지나 장신구, 그릇, 음식처럼 사람의 몸에 닿거나 자주 쓰는 물건들이 이용되지. 내가 받은 선물들처럼 특수한 처리를 거친 물건들이 바로 그 통로가 되어 너의 운을 상대방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서문현은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덕후가 보내온 그 4가지 선물이 바로 그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단다. 태상노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4가지 선물은 각기 다른 운을 관장한다. 붓은 그룹 문운을, 벼루는 지혜를, 옷은 사람의 기품과 전체적인 운세를, 그리고 거울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지. 전덕후는 이 4가지 매개체를 통해 너의 복을 송두리째 훔쳐가려 했던 게야. 장천사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여주었습니다. 노군님, 하필이면 왜 전덕후는 이 4가지 물건을 선택한 것입니까?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인지요? 태상노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 물건은 운을 빌리는 술법, 즉 차운, 의 세계에서 사주차운, 이라 불리는 아주 완벽한 체계란다. 붓은 관직과 사업의 운을, 벼루는 학업의 성취를, 옷은 몸을 감싸는 그릇으로서의 복을, 거울은 건강과 수명을 상징하지. 목표가 된 사람이 이 물건들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쓰게 되면 술법을 건 자는 이 4가지 분야의 모든 행운을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서경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현이가 이 물건들을 오래 쓰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만약 서문현이 계속 그 물건들을 사용했다면 과거 급제는커녕 인생 전체가 가시밭길이 되었을 게야. 반대로 전덕후는 사업과 학업, 건강, 명예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했겠지. 서문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태상노군은 탁자 위에 놓인 4가지 선물을 무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운을 훔치는 술법 중 가장 지독한 것은 눈에 띄는 이 물건들이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겉보기엔 평범하나 사람을 현혹하는 4가지 물건을 미끼로 쓰지. 첫째는 귀해 보이는 문방사우요. 둘째는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이며 셋째는 예스러운 그릇이나 도구다. 허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4번째 물건이란다. 이것은 도력이 깊은 수행자조차 그 정체를 간파하기 어렵지. 일단 이 4가지를 모두 받아 오래 쓰게 되면 단순히 복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의 궤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전덕후가 이번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무서운 덫이었던 게다. 태상노군의 말씀에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뒤에 이토록 복잡하고 우범한 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군님, 말씀하신 그 4번째 선물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문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전덕후 형님은 제게 붓, 벼루, 옷, 이렇게 3가지만 주신 것 같은데요. 태상노군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거라. 붓과 벼루, 그리고 옷 외에 또 무엇을 받았느냐? 서문현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동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 동거울이다. 태상노군은 탁자 위의 동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이 사악한 술법의 핵심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물건은 그저 눈을 속이기 위한 미끼일 뿐, 진짜 치명적인 칼날은 바로 이 거울에 숨겨져 있지. 장천사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거울이 어찌하여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태상노고는 동거울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거울면을 훑었습니다. 도가에서 거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거울은 단순히 사물의 형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비추고 담아내는 물건이다. 이 거울은 특수한 주술 처리가 되어 있어 탈혼차운, 즉 혼을 빼앗아 운을 가져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탈혼차운이라니요? 서경산이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태상노군의 표정이 한층 엄숙해졌습니다. 탈혼차운은 운을 뺏는 술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의 사술이다. 술법을 건 자는 거울을 통해 상대의 혼과 연결되어 운세를 훔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격과 생각, 심지어 생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지. 이 술법이 완성되면 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법을 건 자의 꼭두각시가 되고 만다. 그 말을 들은 서문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거울을 자주 보았다면 제 영혼이 전덕후 형님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다. 태상노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다가 완전히 지배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지. 허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은 후란다. 장천사가 동거울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노군님, 이 거울에 어떤 특별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태상노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동거울에서 순간검은 기운이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울 뒷면을 보거라. 모두가 거울을 뒤집어 보니 그 뒷면에는 기이한 부적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문양들은 운을 빌리는 주술의 인장이다. 이것들이 거울 앞면과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주술고리를 형성하고 있지. 누군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 문양들이 깨어나 거울을 보는 이의 혼의 정기를 훔쳐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태상노군의 상세한 설명에 서문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 거울을 자주 보지 않고 그저 몇 번 들여다본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 너는 참으로 운이 좋았다. 허나 몇 번 보았다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아까 내 기색을 살피니 혼백이 다소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더구나. 그게 바로 이 거울 탓이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이 화를 풀 수 있겠습니까? 서경산이 다급하게 여쭈었습니다. 태상노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사악한 매개체를 파괴하여 전덕후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그런 다음 서문현의 상한 혼백을 치유하여 정신을 맑게 되돌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덕후에게는 그의 합당한 벌을 내려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지. 말을 마친 태상노군은 술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허공에 손가락으로 신비한 부적을 그려내어 네 가지 물건을 향해 날리자 순식간에 물건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는데 그 연기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물건에 붙어있던 사악한 기운이 정화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태상노군의 설명과 함께 네 가지 선물은 금세 한 줌의 재로 변했고 검은 연기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태상노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그대의 운을 올가매던 연결고리는 모두 사라졌다. 이어서 태상노군은 서문현의 상한 혼백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현을 포단 위에 편안히 앉게 한 뒤
손을 들어 정수리 위를 가만히 짚고 술법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무녀는 정수리에서부터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개 낀 듯 뿌옇던 머릿속이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어떠하냐? 태상노군의 물음에 무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개운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태상노군은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혼백의 치유는 끝났으나 완전히 예전의 기운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게다. 당분간은 바른 이치가 담긴 경전을 가까이 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기운은 멀리하도록 해라. 그때 서경산이 분을 사귀지 못한 목소리로 여주었습니다. 그럼 전덕후는 어찌 됩니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대로 두는 것입니까? 태상노군의 눈빛에 서리빨 같은 엄중함이 스쳤습니다. 그가 지은 업보를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남의 오늘 훔치는 술법으로 잠시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끝내 하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제 그가 뿌리 나게 씨앗을 스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태상노군이 손으로 결인을 맺더니 경성 쪽을 향해 금빛 기운을 쏘아 보냈습니다. 그 찬란한 빗줄기는 천리길산과 강을 단숨에 가로질러 전덕후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 경성에 있는 전덕후는 가게 안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문현에게 4가지 선물을 보낸 뒤로 신기하게도 운이 트여 장사가 날로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사되기 힘들다던 큰 거래들도 줄줄이 성사되어 큰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금빛 광선이 전덕후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아! 전덕후는 수천만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점원들이 기겁하여 달려왔습니다. 주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살펴보니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나 전덕후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으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 듯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덕후에게 무서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장부에 큰 구멍이 생겨 막대한 금전 손실을 보더니 다 된 밥이라 여겼던 큰 거래들이 이유도 없이 깨지고 고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억이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는 건 예사고 급기야 가까운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병의 원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태상노군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남의 운을 빌리는 술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의 것을 탐하다 발각되어 되치기를 당하면 훔쳐온 운은 물론이요, 그 반동으로 인한 화까지 몇 배로 불어나 자신을 덮치는 법입니다. 종남산 태천궁에서 태상노군은 서문현 부자에게 운을 훔치는 술법의 다양한 형태와 이를 막는 법에 대해 자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운을 훔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원리는 하나다. 바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 기운이 오가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지. 너희가 겪은 4가지 물건 외에도 흔히 쓰이는 방법들이 더 있다. 태상노군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음식이다. 특수한 주술을 건 음식이나 차를 선물하여 그것을 먹은 사람의 체질과 운세를 서서히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거처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정한 곳으로 이사를 권하거나 집안에 귀한 물건을 두게 하여 사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운을 조작하는 법이지. 셋째는 사람 간의 교제다.
아주 친밀하게 지내며 잦은 접촉을 통해 상대의 기운을 빼앗는 것인데, 이는 겉보기에 평범한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어 가장 알아채기 어렵고 은밀하단다. 서무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삿된 술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태상노군은 인자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과 맑은 정신이다. 첫째, 이유 없는 호의를 경계해라. 평소 왕래가 없던 이가 갑자기 과한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자청할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는 곳을 늘 정갈하게 하고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도록 환기하고 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선행을 베풀어라. 바르고 선한 기운을 쌓으면 그 어떤 사악한 술수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법이다. 곁에 있던 장천사가 거들었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도가의 이치를 조금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눈에 띄는 주술의 흔적 정도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태상노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마음가짐이다. 운을 훔치는 술법은 내면에 탐욕이 있는 자에게 더 잘 통하는 법이다. 마음이 맑고 헛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술법도 힘을 쓰지 못한다. 서문현이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과거에 급제하여 공명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에 전덕후 형님의 술법이 통했던 것입니까? 태상노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뜻을 펼치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뿌리, 즉 동기다. 내가 과거를 보려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뜻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원령이다. 허나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부귀영화에만 눈이 멀었다면 그것은 삿된 욕심이 되어 사악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 내가 보기에 너의 뜻은 순수했기에 그나마 술법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만약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진즉의 영혼까지 잠식당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게다. 서경산이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온갖 재앙을 피할 수 있나 봅니다. 태상노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선과 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이것이 하늘에 변치 않는 이치니라. 삿된 술수로 남을 해하려는 자는 결국 그에 합당한 업보를 받게 마련이지. 서문현 가족은 태상노군의 배려로 태천궁에 사흘간 머무르며 도법과 인생의 참된 도리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태상노군은 서문현에게 작은 호신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를 삿된 기운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부적은 잠시 너를 지켜줄 뿐, 진정한 보호막은 내 자신의 덕행과 수양에서 나온다. 내가 언제나 선한 본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악한 술법도 감히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서문현은 공손히 호신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노군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평생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태상노군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문현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문현은 다시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머리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고 붓을 들면 문장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학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마을의 노스승조차 그의 눈부신 성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문현은 태상노군이 주신 호신부를 품에 지니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고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내내 생각은 막힘이 없었고 외워두었던 시문들이 또렷이 떠올라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사흘간의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날, 그의 이름은 당당히 3등에 올라 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서문현은 고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축하 잔치에서 누군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한편 경성의 전덕훈은 처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며 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전덕훈은 문득 자신에게 그 끔찍한 술법을 알려주었던 검은 도포의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던, 그 대가는 아주 사소할 것이라던 그 남자 말입니다. 이제야 전덕훈은 그 사소한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자를 찾아 헤맸으나 사내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사람인 양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후회 속에서 전덕훈은 뒤늦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사악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결국 몇 배의 고통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서문현은 타고난 재능과 올곧은 성품으로 관직에 나아가 청렴결백한 관리로 명망을 떨쳤습니다. 그는 태상노군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서문현이 한 고을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아뜰에 핀 회화나무 꽃잎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날이었으나 찾아온 상인 주명원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옷을 입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반년 전만 해도 문턱이 닳도록 손님이 드나들던 포목점이었습니다. 헌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물건은 여전히 최상품인데도 손님들은 색이 탁하다느니 질이 거칠다느니 트집만 잡고 단골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명원이 내민 장부를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서문현은 그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거나 특별한 물건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 주명원은 곰곰이 생각하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 생일 때 친구인 유장풍이 자사 차구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강남에서 가져온 귀한 것이라며 재물을 불러온다기에 매일 그 차구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장풍이라. 그 친구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게 참 묘합니다. 제 가게가 어려워질수록 그 친구의 곡물상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파리만 날리더니 요즘엔 관아에 납품까지 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지요. 서문현은 직감적으로 옛일이 떠올랐습니다. 즉시 차구를 가져오게 하여 살펴보니 자줏빛이 감도는 고상한 자사오였으나 아주 희미하게 기이한 향이 났습니다. 예전 자신을 괴롭혔던 부적 타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서문현은 맑은 물에 찻찌꺼기를 붓고 은비녀를 담갔습니다. 잠시 후 은비녀가 검게 변하자 주명원은 경악했습니다. 이 차구에 삿된 술법이 걸려있네? 자네의 오늘 훔쳐가는 저주가 담겨 있었던 거야. 서문현은 즉시 유장풍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유장풍도 검게 변한 은비녀와 자신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추궁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떠돌이 도사에게서 운을 뺏는 술법을 샀노라고 자백했습니다. 서문현은 유장풍을 법대로 처벌하고 차구에 걸린 사수를 깨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명원의 포목점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문현은 사악한 술법으로 백성을 해치는 사건들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글을 써서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오늘 훔치는 술법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남을 해치려던 자들은 스스로 파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고을에서는 사악한 미신이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서문현은 덕망 높은 고관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 고을은 인심이 순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어느 날 공무를 보던 서문현은 창가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 사이로 태상노군의 인자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노군님, 그 옛날 저를 구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올리자 하늘에서 태상노군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얘야. 계속해서 덕을 쌓거라. 그리하면 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서문현은 깊이 고개 숙여 예를 올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삿된 욕심을 부렸던 전덕후는 병과 가난에 시달리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욕심이 부르는 화를 경계하는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태상노군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선물 뒤에 숨겨진 검은 의도를 경계하되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남의 것을 탐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른 노력과 선한 마음씨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을 지키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